네, 세션 2의 주제는 리뉴얼 인천 도시재생, 도시 브랜드가 되다입니다. 두 번째 세션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균형 발전 또 도시 환경 개선 및 도시 이미지 개선을 이룬 사례를 통해서 도시재생이 도시 성장 및 브랜드 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와 함께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 세계적인 도시 설계 전문가죠. 제임스 코너님이 뉴욕 하이라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본 도시 재생 및 뉴욕의 도시 브랜드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제임스 코너님은 제임스 코너 필드 오퍼레이션스의 설립자로서 뉴욕 하이라인 프로젝트를 이끌며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 10인 중 1명으로 선정된 것은 물론이고요. 패스트 컴퍼니에서 선정한 50대 혁신가 중 1명이기도 합니다. 제임스 코너님의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Hello. 여러분, I'm James Corner,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urban 코너입니다. designer, 네, 도시 landscape 디자이너, architect, 조경 CEO 건축가, of Field 그리고 Operations based in New York 제임스 City. 코너 필드 오퍼레이션스의 I'm a CEO입니다. professor of landscape and urbanism at the 네, University 그리고 of 저는 Pennsylvania 펜실베니아 School 디자인 of Design. 스쿨 조경 도시 And it's a 건축학과 great pleasure to 교수입니다. speak with you today 여러분과 오늘 함께 하게 about 돼서 the city, 기쁘게 생각합니다. about public space in the city, 도시와 the design 그리고 of public space in 공공공간 the city, 그리고 and the potential for good 좋은 design 디자인이 도시에 창출하는 가치에 대해서 and 말씀드리려고 alter 합니다. the identity.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도시의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도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께 슬라이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지금 포럼이 도시의 브랜딩에 대한 그런 포럼이죠. 그렇기 때문에 뉴욕의 하이라인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바로 가치, 이미지, 뉴욕의 가치와 이미지를 바꿨던 이러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일단 공공공간이라는 것을 봤을 때요. 공공공간은 도시에 굉장히 큰 가치를 줍니다. 예를 들면 센트럴 파크가 없었다면 맨해튼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또한 브라이언 파크가 없었다면 어떨까요? 바로 도심의 녹색 보석과 같은 이런 브라이언 파크가 없었다라면 말이죠. 그리고 또한 도시에 굉장히 큰 가치를 주고 또 정체성을 부여하는 이러한 파크들이요. 예를 들면 브루클린 브릿지 파크입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쪽에 위치하고 있고 맨하튼을 등지고 있죠. 네, 산업화로 버려졌던 곳이 이제는 녹색의 광활한 아름다운 공원으로 변신했습니다. 네, 수만 명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함께 한다라는 것을 도시의 문맥에서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입니다. 저희의 많은 필드 오퍼레이션스의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전환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굉장히 잘 디자인된 아름다운 그리고 어떤 퀄리티가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이고요. 그리고 혁신적이면서도 경제적 그리고 또한 생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혁신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의 아이덴티티와 이미지를 전환했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요. 퀸 엘리자베스 올림픽 파크입니다. 런던에 있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뉴욕 하이라인이고요. 아래 왼쪽 보시면 시애틀의 워터프론트입니다. 그리고 위에 왼쪽 보시면 뉴욕 워터프론트입니다. 뉴저지에 있죠. 한때는 산업화로 버려졌던 공간이 이렇게 디자인을 통해서 굉장히 새로운 공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프로젝트는요. 바로 랜드필드 프로젝트입니다. 스태튼 아일랜드의 4제곱마일의 그 쓰레기 매립지를 공원으로 변형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공원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것이고요. 스태튼 아일랜드 주민뿐만 아니라 그 지역적인 그리고 꼭 국제적이진 않더라도 어떤 국가적인 보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태 프로그램이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편의 시설이 있고 또한 여러 경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에 접근할 수 있고 깨끗한 그러한 조망을 가지고 있고요. 아름다운 그런 편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 뉴욕의 하이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맨하튼 서쪽 지역에 이렇게 하이라인이 있는데요. 빌딩과 블록들을 가로지르면서 하이라인이 펼쳐져 있습니다. 1.5마일 정도의 길이고요. 네, 서쪽에 허드슨강이랑 매우 인접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산업화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많은 그 건물들이 물류창고였고 또한 산업화 시대의 건물이 있었죠. 하이라인은 화물 열차가 달렸던 고가 철도입니다. 이 사진 보시면요. 화물 열차가 운행이 중단된 이후 사진입니다. 1980년대 사진이고요. 바로 노후화되었고 유기되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아래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보기 흉한 그런 산업화의 잔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위쪽을 보면은요. 자연의 변화로 이렇게 초지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연의 그린 카펫과 같죠. 그리고 좀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아무도 이것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몰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시크릿 가든 같은 곳이었는데요. 이것은 한 아티스트의 사진입니다. 바로 마법과 같은 매력을 가진 낯설은 이런 모습, 신비한 모습, 바로 이 스카이라인이 기존에 버려졌을 때 아름다웠던 그런 모습입니다. 네, 1.5마일을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곳이고 식물, 새, 곤충, 자연만이 존재했던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존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각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도시에서는 조닝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도시 경제 개발을 위해서요. 주거에 좀 더 비중을 둔 주상 복합 공간이었고요. 네, 개발자가 에비뉴를 따라서 이렇게 더 높은 건물을 세웠던 것이고요. 그리고 하이라인의 오픈 뷰는 보호하는 형태로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디자인 철학은요, 바로 keep it, 가능한 자연 그대로 두자라는 것입니다. 마법과 같은 그러한 모습 그대로, 원형 그대로 가능한 두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요. 하이라인이 여기에서 이렇게 도시와 함께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엘리베이터와 계단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초기의 아이디어입니다. 가든에서 걷는 모습을 상상한 초기의 아이디어입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하죠. 길을 내고 또 의자 등을 배치하고 조명을 설치하고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지만 걷는 즐거움을 가장 많이 고려했죠.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그런 길, 그리고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것, 그리고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곳을 저희가 꿈꿨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절별로 다양한 식생으로 가드닝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름 사진입니다. 여름의 식생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겨울에 어떻게 변하는지 사진입니다. 네, 굉장히 사계절의 뚜렷한 특징을 가진 식생들, 가드닝입니다. 특히 이제 겨울을조차도요.
디자인을 통해서 굉장히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만의 매력을 잘 어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장소들을 저희는 유지를 했고 또 재건을 했습니다.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내려다보며 조망할 수 있는 곳을 많게 디자인했습니다. 이렇게 구조물을 좀 활용해서요. 그리고 캣워크입니다. 건물 사이, 나무 사이로 걸을 수 있게 한 캣워크죠. 그리고 물도 있습니다. 네,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발에 닿을 수 있게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여기서 함께 놀 수 있고 함께 만날 수 있고 또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도시의 문맥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리를 통해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 있고요. 도로의 사람들이 또 위를 올려다볼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네, 프레임을 통해서 마치 드라마 같게, 일상이 드라마 같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 그리고 스펙타클하게 마치 도시의 삶이 영화 같게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을 위한 공간입니다. 예술 작품인데요. 서쪽 메인 에비뉴에서 바라본 예술 작품의 모습입니다. 네, 순환 전시 작품이고요. 네, 물론 디자인을 통해서 커뮤니티 그리고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함께 와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푸드 페스티벌도 있고 푸드 마켓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제도 있고요. 커뮤니티 미팅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 패션쇼도 열렸었고요. 그리고 또한 전시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술 작품이 순환 전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문화 공연도 펼쳐지고요. 네, 레고 인터랙티브 설치물입니다. 대중들이 함께 만들고 부수고 또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레고 설치물입니다. 빌보드인데요. 네, 광고를 했던 이러한 전광판을 이제 예술 작품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벽들을 네, 벽화로 꾸몄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요, 바로 경제 개발 그리고 브랜드와 정체성의 변화인데요. 바로 이 부분을 이전에는 산업화 물류 창고였던 이 지역을 이제는 주상복합 지역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여기 새로운 건물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트니 아트 뮤지엄 건물입니다. 렌조 피아노가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무실 건물입니다. 프랭크 게리가 설계를 했습니다. 뒤쪽으로는 정 느벨이 설계한 두 개의 주거 건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든에서 그리고 하이라인과 서로 연결된 이런 부분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하 하디드의 새로운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요, 굉장히 놀라운 이런 재개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허슨 야드 재개발인데요. 새롭게 큰 건물들을 이렇게 지어가고 있습니다. 주거 공간도 있지만 사무실 공간이 대부분이고요. 허슨 야드에 허슨 강 따라서 철로 위에 지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1단계의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렌더링을 보시면 2단계의 모습입니다. 강 쪽으로 좀 더 다가가는 모습이죠. 여러분 중에서는 아마도 이 건축물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의 센터피스가 될 것입니다. 하이라인은 디자인을 통해서 또 큐레이션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그리고 사용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도시를 재브랜딩하는 이런 툴이 된 것이죠. Going from the meatpacking district through the 이전에는 정육점, 갤러리, 첼시 뭐 이렇게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새롭게 바뀐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도시의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부동산세도 여기서 많이 창출되고 있고요. 호텔이라든지 레스토랑, 샵, 갤러리 등 부동산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광 수익도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보시면 하이라인의 인기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방문객이 많은 랜드마크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동일한 방문객 수준입니다. 브라이언 파크와 거의 비슷하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자유의 여신상, 현대 미술관보다도 하이라인의 방문객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하이라인은 뉴욕의 아이덴티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이 리브랜딩, 즉 이미지를 새롭게 브랜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삶 그리고 공공의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한 것이죠. 현재 450개의 프로그램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인의 브랜드로 해서 향수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하이라인이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So I'm very happy to have shared 네, 지금까지 description and short narrative and short 자기 짧은 나레이티브, 사진을 color 보여드렸습니다. your understanding. 여러분이 하이라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사례를 전해드렸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도시를 변화하는 데 있어서 Blend value.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또한 또 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경제적인 개발뿐만 아니라 예술, 문화 그리고 커뮤니티의 그런 발전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임스 코너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하이라인 사례를 좀 더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다음은 뉴욕의 사례에 이어서 인천의 도시재생 사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인천에서는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버려진 공간들이 과연 어떻게 탈바꿈되었는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사실 이 지역이 1883년 인천이 개항됐을 때 조선의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입구였어요. 새로운 신문물이 들어오는. 저희가 개항이 되면서 일본인들이 들어오고 일본인들끼리 서로 어떤 은행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든 일본 18은행의 지점이었습니다. 건물이 이제 은행으로서는 이제 소명을 다했고 그 자체가 건축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래가지고 아예 거기 안에다가는 근대 건축의 모형을 모아놓은 그런 이제 어떤 그런 공간이고요.
개항이 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인천으로 들어오셨고요. 근데 서구의 문화 자체가 커뮤니티 문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뭐 사교 활동도 하고 또는 민간 외교 활동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 꼭 필요했는데 그 필요성에 의해서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 시 지정 유형 문화재이면서 그리고 그 119년이라는 기간 동안 같은 공간 거의 그 외형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 활용되고 있는 공간은 저희가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싶고요. 처음엔 그 공간이 뭐 이렇게 비품들이나 가구들로 이렇게 쌓여 있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화강석이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 화강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음악적 효과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뭐 동굴에서 날 수 있는 잔향 효과, 공명 효과 이런 것들이 별다른 장치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인공 구조물에서는 날 수 없는 소리가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Que reste-t-il de nos amours? Que reste-t-il? 그래서 이게 건물이 살아있다는 생각을 저희가 했어요. Vieille photo de ma jeunesse. Que reste-t-il des billets doux? 그게 오랫동안 비어 있다가 또 철거가 됐는데 상가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파보니까 거기에 유구가 나온 거죠. 옛날 그러니까 기초가 나온 거죠. 아, 여기가 이제 대불 호텔 자리구나. 짧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건물이 상가 건물보다는 이제 뭐 이익 측면에서는 적을 수 있지만 길게 본다면 그 지역의 하나의 또 거기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천만의 아주 독특한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어떤 생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많이 불편함을 느끼는 어떤 원인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에 대한 뭐 괘씸함? 처음에 이 공간을 들어왔을 때는 어떤 계획도 없었고 어떤 목적도 없었고 그때 느꼈던 감정은 굉장히 훌륭했어요. 공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훌륭한 거 어디 가서도 이런 공간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개발 논리에 의해서 허물어야 되나?
환경적인 이유에서는 크레인을 꼭 2개 다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공사할 때 이제 시공된 모든 자재는 실제로 이 안에 지금 남아있는 2개의 크레인에 의해서 양중되었거든요. 이런 카페는 처음 와보는데 그 공장에 있을 때의 그런 일하는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도 생각하게 되고 어떤 공간이 딱 어떤 기능에 맞게끔 설계가 되었다 해서 계속 그렇게만 쓰이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이벤트를 넣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장이 줄 수 있는 어떤 경험들, 공장이 가지고 있는 그 공간감이 줄 수 있는 어떤 전시들이 뭘까라는 어떤 고민을 했을 때 같이 경험하고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전시들이 어울리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근대적인 이런 산업유산 그런 것들은 그런 건물이 만들어진 시기나 그런 건물의 스케일이나 규모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다르게 전용돼서 굉장히 재미있게 다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뭐 수도권에서 그런 어떤 공간적인 환경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인천이라고도 생각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 혹은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규모의 공간이고, 근데 또 인천은 근대 산업 유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묶어서 서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도시 재생, 특히 인천의 도시 재생에 굉장히 좋은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1933년에 이제 서울의 경성방직보다도 앞선 국내 최초 그 당시에 지금의 삼성하고 비교할 정도로 강화의 어떤 그 가장 그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런 조향방직이죠. (1980년에) 주인이 바꾸면서 그냥 내버려진 거죠. 이 멋진 건축물이 밖에 이제 고물상 형태로 이제 철공소 같이 돌아가고 쓰레기가 점점 어마무시하게 쌓여가고, 그러니까 이 주변 그 분들 원성이 좀 대단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무슨 인연인지만 운명처럼 하니까 만나가지고 아, 지금 3년째 이렇게 뚝딱거리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일본식 건축물이지만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거든요. 우리 기술로. 진짜 암흑의 시기에 그 사람들이 진짜 피땀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 만든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죠. 다른 사람들 눈에는 막 거칠어 보이고 굉장히 막 부서져 있어 보이지만 나는 이 속살마저도 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었구나. 나 이것마저도 교육이고 또 이것마저도 나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100여 년을 가까이 가는 이제 올드한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테리어 자체는 녹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있었던 것처럼. 그림 같은 섬, 그림 같은 어떤 부두의 모습, 그 창고의 시설물, 그리고 뭐 크고 작은 문화재급 성당이며 뭐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꽤 맞춰가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인천이란 데를. 네, 정말 그 인천의 옛 공장, 폐 공장들이 새롭게 태어난 도시 재생의 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도시 재생 사례가 도시 브랜딩과 연결될 수는 없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해답을 주실 분이 나와 주셨습니다. 미국 조경설계회사 SWA 그룹에서 계획과 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하신 것은 물론이고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및 광화문 광장, 또 청계천 등 국내 대표적인 도시 설계 작업에 참여한 바 있으신 김영민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의 김영민 교수입니다. 오늘 좀 도시재생에 대한 얘기를 짧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본 모든 프로젝트가 사실 도시재생 프로젝트인데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인천 도시재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조금 다른 게 뜨실 거예요. 저런 프로젝트를 보고 싶었는데 지도랑 재미없는 보고서들이 뜰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이제 규정된 용어기는 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조에 의해서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도시재생은 조금 더 넓은 범위기는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 마주치는 것들이 도시 계획 사업으로서 도시재생도 있지만 지금 하나하나의 프로젝트들, 지금 보여주는 사례들 같은 것도 모두 다 도시재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 재생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려면 사실 재개발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미 둘 다 많이 들어보신 얘기인데 사실 도시 재생이라는 것은 도시 재개발의 반대급부로, 그러니까 이걸 반대해서 나온 어떤 도시 만들기의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요새 도시 재생이 뜨는데 옛날에도 옛날 도시들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왜 그때는 도시 재생을 안 했을까? 저기 처음 보시는 게 20세기 초에 프랑스의 유명한 도시 계획가인 르꼬르비지에가 제시한 안인데요. 저 조그맣게 보이는 섬이 사실 노틀담 성당이 있는데요. 그 북쪽 파리를 다 밀어버리고 저런 아파트를 넣겠다는 것이 처음 20세기 초에 이제 도시 재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계획 기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 게 미국이에요. 재밌게도 유럽에서도 되긴 됐는데 옛날 조직을 밀어버리기보다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복구하는 차원에서 저런 것들을 짓기 시작했는데 미국은 이제 옛 도시들의 흔적들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어떤 고층 타워들을 만드는 프로젝트들이 60년대, 70년대 크게 유행을 합니다. 그렇다가 이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요. 우리가 살던 옛 도시 조직들을 지키고 싶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도시 이론가인 제인 제이콥스 같은 분들이 이것들을 규정을 하게 되면서 재개발이 아닌 우리가 어떤 도시 만들기를 추구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도시 재생이 어떤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런던, 뉴욕, 샌프란시스코, 샹하이 같은 대도시들이 이런 옛날에 어떤 옛 도시가 갖고 있던 자원들을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명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이트세드라든가 나오시마라는 도시를 들어본 적도 있겠지만 못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여기는 거의 쇠락한 도시였어요. 도시가 없어지기 직전에 그런 속된 말로 망한 도시였는데 그 예술적 재생을 통해 가지고 국제적인 명소가 된 또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럼 도시 재생이 새로운 도시 만들기의 기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가? 저는 4가지라고 봐요. 일단은 완전히 철거를 하고 다시 재개발하는 것보다 값이 쌉니다. 돈이 적게 들어요. 또 하나는 유니크해요. 그러니까 독특한 어떤 정체성을 그대로 갖고 갈 수 있죠. 다시 밀어버리고 새로 아파트 단지를 만들거나 상업지구를 만드는 것보다. 또 하나는 유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도시재생은 단계별로 차근차근 하기 때문에 크게 실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참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해관계들이 이제 도시를 만들 때 부딪히는데요. 도시재생은 그것들을 차근차근 주민들과 이야기하면서 좀 민주적인 방식으로 도시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본 사례들도 여기 담겨 있는데 못 보신 사례들도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은 오래된 도시 중 하나예요. 그리고 송도라는 그런 브랜드도 있지만, 송도라든가 인천공항의 브랜드도 있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많은 잠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 재생이 인천 브랜딩의 유일한 답은 아닐 겁니다. 근데 그 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 송도라든가 인천 같은 어떤 최첨단의 도시로 브랜딩으로서의 인천의 이미지도 갖고 가지만 또 다른 오래된 미래의 가능성을 가진 인천의 가능성도 함께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효민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이 토론을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제가 오늘 토론하러 나와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효민 교수님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이 낙후된 인천 서구 가자동에 또 화학공장을 리노베이션한 사례를 탄생시키신 분이죠. 심기보 코스모 40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요, 전주 팔북예술공장, 또 개항장 원도심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을 총괄 기획하시고요. 2010년에는 아까 영상에서 보신 인천 아트 플랫폼으로 한국 건축가 협회상을 수상하신 황순우 바인 건축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그리고 아까 연설을 해주신 제임스 코너와 함께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먼저 하이라인 사례를 통해 본 뉴욕 도시재생 개발 및 뉴욕의 도시 브랜드 전략에 대한 발표를 해주신 제임스 코너님께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 구할 것은 현지 사정상 사전 녹화된 영상임을 밝히고 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임스 코너님께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은요. 도시재생과 도시 브랜딩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까요? 네. 모든 도시는요, 자신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습니다. 런던을 생각을 해봐도 파리, 그리고 도쿄, 뉴욕을 생각해봐도 또 서울을 봐도 그렇습니다. 각각의 이런 도시들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이미지라든지 같은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닌 서로 다른 쇼핑 디스트릭트, 또 다른 문화, 그리고 박물관, 오페라 하우스, 그리고 또한 극장,
도시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공간 영역도 서로 다릅니다. 런던의 가든도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도시의 곳곳이 가든입니다. 런던을 생각을 해보면요. 하이드파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뉴욕의 공원, 센트럴 공원, 그리고 브라이언 파크 이렇게 공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이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공간의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바로 도시의 살아있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네이버후드 이웃 공간의 가치도 중요합니다. 많은 건축가들이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네이버후드 바로 이웃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립된 형태가 아닌 그런 주변과 어울리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런던의 소호, 첼시 그리고 뉴욕의 여러 디스트릭트들을 보십시오. 차이나타운인 미드타운 보십시오. 각각의 도시의 공간들이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디자인을 통해서 이미지와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바로 이어서 좀 더 하이라인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이라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었을 텐데 실제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하이라인의 성공의 중요한 요소를 보면은요, 바로 리더십입니다. 그 당시 블룸버그 시장의 리더십이 중요했습니다. 리더십이 바로 이러한 프로젝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시장을 통해서 예산이 빠르게 결정되었고요. 또 스케줄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이때까지 이 데드라인까지는 완성해라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잘 조직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이 잘 정해져야 되겠고, 그리고 또한 프로그램의 그런 스케줄도 중요합니다. 다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펀딩이 잘 되지 않거나 예산이 부족하고 또 스케줄이 잘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러한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 네, 하이라인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또 클라이언트의 디자인적인 측면에 있어서 승인을 받는 게 조금 어려웠었는데요. 여러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어젠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좀 냈는데요. 뭐 어렵기도 했습니다만 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다른 목소리, 생각들을 이렇게 한데 모으는 것, 이것이 저희의 성공 요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역사성을 가진 그런 장소나 건물을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하이라인의 그 프로젝트를 할 때 하이라인 자체를 굉장히 중시했고 그 주변의 건물이라든지 주변의 역사적 장소들 그리고 레일 트랙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이런 원래 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다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측면에서 하이라인을 보호하려는 그대로 두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또 재생시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이라인을 걸어가면 인터페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죠.
built paving or furnishing. 뭐 페이빙이라든지 의자 공간이라든지 예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래에 있었던 이전의 건물과 함께 잘 어울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매터리얼들이 다른 또 노후화된 매터리얼들과 잘 어울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이렇게 대치가 되어 있고 반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감들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즉 이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는데요. 제임스 코너님은 하이라인 프로젝트 외에도 뉴욕 프레시 킬스 파크이죠. 쓰레기 매립지 공원화 이 작업을 실제로 설계하신 당사자시거든요. 이 수도권 매립지 공원화 계획 시에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해결 방안은 어땠는지 이 수도권 매립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과 생각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You asked what some of the challenges and solutions are. 네, That's a very hard 문제점 해결 방안 question to respond to.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입니다.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규제 그리고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복잡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또한 자금의 부분, 예산 부분 그리고 또 이것을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20년간 지금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작은 부분만이 지금 만들어졌고 오픈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이것을 완성시켜 갈 것입니다. 각각의 단계마다 성공으로 평가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더 많은 부분이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새로운 리브랜딩 프로젝트였고요. 전체 스태튼 섬 자체가 쓰레기 매립지 때문에 오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체성에 있어서 쓰레기 매립지라는 부분, 쓰레기와 관련된 부분이 너무 오명을 주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아이덴티티, 이러한 이미지가 이제는 자긍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녹색 공원과 함께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자연적인 그리고 지속 가능한 곳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 이런 네이버후드 이웃 공간의 중요성이라는 것이고요. 또한 쓰레기 매립지라는 이러한 오명을 벗고 새로운 지속 가능성이 있는 환경 친화적인 부분으로 바뀌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이라인이 바로 뉴욕에서 이렇게 새롭게 이미지를 만들어 간 것처럼 말이죠. 네,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시를 만들어가고 브랜딩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름다운 그러한 디자인을 통해서 공간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고 또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시의 이미지를 줄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 좋은 발표에 이어 답변까지 감사합니다. 제임스 코너님 오늘 오늘 포럼을 빛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참여해주신 패널 분들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먼저 김현민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는데요. 질문은 심기부 대표님께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사실 저희 모두 코스모 40 프로젝트를 봤습니다. 정말 멋진 과정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 코스모 40 프로젝트가 주변 지역민에게 미친 영향이랄까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프로젝트가 어떤 영향력을 목표로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던 건 아니었고 아까 영상에서 봤다시피 오랜 한 50년 가까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역 일대에 뭐 소음이라든지 공해라든지 그런 어떤 민원의 원인이었는데
쓰임을 다했다라고 해서 헐리기 시작했을 때 어떤 목적성을 띠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살아남아서 여태까지 불편한 어떤 쓰임을 했으면 앞으로는 주변에 좀 잘 사용돼서 좋은 긍정적인 어떤 공간으로 탈바꿈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기획하고 이거를 공간을 잘 활용해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는 기획이나 어떤 컨텐츠 기획은 그 공간에 잘 어울릴 만한 것들을 좀 많이 고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의도치 않게 그 영향이라면 영향일 수도 있고 저희가 듣는 좋은 긍정적인 피드백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공간이 생겨서 좋다. 어떤 분들은 안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탈바꿈돼서 안에서 뭔가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전시도 관람할 수 있고 그런 탈바꿈된 공간에서 우리가 멀리 가지 않아도 뭐 서울에 가지 않아도 정말 우리 동네에 그냥 이런 곳이 생겨서 좋다. 제가 봤을 땐 그게 조금 저희가 바랬던 어떤 모습이고 영향력이라면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그 변화를 이끌어내신 것 같아서 그 심기보 대표님의 이 진정성이 묻어나는 그런 프로젝트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황순우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봤듯이 이 인천 아트 플랫폼은 인천시가 지닌 문화 자원을 도시재생에 적용했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도시재생과 문화의 연결고리에서 인천시에 제안하고 싶으신 점은 혹시 없으셨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 인천 아트 플랫폼을 작업한 거는 2000년부터 한 10년간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대개 우리는 재생을 한다고 하면 물리적인 것들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고민했던 것들은 사람들의 생각을 재생하는 거고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는 계속 진화해서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고 정체돼 있을 때 그곳은 아마 그 도시가 멈춰서 있으면서 그 슬럼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바꿀 건가. 그래서 예술적 사고와 그러니까 문화적인 접근이 굉장히 필요해서 그때 300명의 예술가가 도시를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건축가나 도시 계획가가 바꾸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있는 주민들, 그다음에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이런 사고가 바꾼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고민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어떤 장소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없다면 우리는 똑같이 벽화를 그리고 다른 데 했던 것들을 갖다 그대로 문화를 이식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장소를 잘 해석하고 발견하고 그러니까 그걸 끄집어내는 작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요새 그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일상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고 있는 것처럼 일상을 회복시켜주는 작업들, 그래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을 끄집어내서 삶의 양식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지게 하는 그런 작업들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문화적인 재생을 하려면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서 여지껏 이 도시를 바라다 볼 때 인천이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130년 전부터 만들어진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이 근대 건축 자산들, 미래 자산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 개수로는 뭐 492개라고 하는데 훨씬 더 저는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 1930년대 만들어진 그 산업단지들, 항만, 포구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재생해 나가고 이걸 가지고 인천에 가치 있는 그러한 브랜드를 만들어 갈까가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아까 그 내항을 보여주셨거든요. 저는 내항은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항구인데, 그러니까 도크항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저것이 산업적으로는 이제 문을 닫고 있지만 문화예술로 인천이 새롭게 개항을 한다면,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 없는 좋은 저는 브랜드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도 드립니다. 네.
네, 그 모두의 말씀하신 생각을 재생한다라는 거 굉장히 새로운 발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패널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자분들과 패널 분들의 의견을 뒤로 하고 두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 뵙겠습니다.